창밖으로 네이버 사옥의 거대한 유리벽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천천히 반짝이며 스쳐 지나갑니다. 매끈하게 닦인 아스팔트 위를 차는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갑니다. 최신형 세단의 엔진 소리는 숨소리보다도 고요한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는 지금 이 순간 아주 오래된 흙먼지 냄새가 진하게 떠오릅니다. 이 길이었을까요? 빌딩 숲이 들어서고 유리와 철강으로 덮인 지금의 분당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50년 전의 그곳을 떠올립니다. 논과 밭밖에 없던 곳, 비만 오면 장화 없이는 한 발짝도 걷기 힘들던 그 황량한 시골 마을 말입니다. 9살의 제가 그곳으로 전학을 오던 날, 그때는 몰랐습니다. 운동장을 혼자 뛰는 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매일같이 맞으면서도 왜 학교에 가야만 했는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배운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넘어지는 법, 다시 일어나는 법, 그리고 끝내 포기하지 않는 법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께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을까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 혼자 삼켜야 했던 눈물, 아마도 마음 한구석에 하나쯤은 모두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때의 여러분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1975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9살이었고 국민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보다 어린 두 여동생. 가난하지도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은 그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이였으니까요. 다만 아침 일찍 집을 나서셨다가 밤늦게 돌아오신다는 것, 어떤 날은 웃으셨고 어떤 날은 말씀이 없으셨다는 것, 그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집에 계셨습니다. 밥을 지으시고 빨래를 하시고 저희를 돌보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 이마에 얹어주시던 그 손,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해 여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아주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성적이 뛰어나지도 않았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항상 저희가 잠든 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벽이 얇았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소?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행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은행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였지만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낯선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컸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 목소리는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여동생들과 함께 말입니다. 문틈 사이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낯선 남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같이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리 와 보아라. 아버지 앞에 서자.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잠시 먼 곳에 가야 한다. 어디로요? 중동이라는 곳이다. 거기가 어디예요? 멀다. 아주 먼 곳이다. 아버지는 제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집의 남자다.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 잘 도와드리고 여동생들도 잘 챙겨야 한다. 그럼 아빠는요? 돈 벌러 가는 거다. 곧 돌아올 거다. 언제요? 곧. 그 곧이라는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9살 아이에게 얼마나 가혹한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큰 가방 하나와 여권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잘 있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남자답게 행동해야 한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골목 끝에서 한번 뒤돌아보셨습니다. 손을 흔드셨고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았습니다. 트럭도 함께였습니다. 텔레비전, 장롱, 밥상, 이불, 집안의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여동생들은 울었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자가 되라고 하셨으니까요. 일주일 뒤 저희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래 달렸습니다. 창밖의 건물들이 점점 낮아졌고 눈이 보이고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 외가 근처였습니다. 방 2개와 작은 부엌 하나, 화장실은 집 밖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울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 학교로 향했습니다. 국민학교 2학년 2학기. 그곳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계절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1시간이 조금 넘으면 학교가 나왔어요. 길이라고 해봐야 논두렁 옆 흙길이었고 비가 온 다음 날이면 신발이 늘 무거웠지요. 학교는 작았어요.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아 있었고 운동장은 온통 진흙이었어요. 아이들이 뛰고 나면 먼지가 아니라 흙이 묻어났지요. 교실에 들어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계셨어요. 선생님은 제 이름을 칠판에 적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에서 온 전학생이에요. 잘 지내세요? 그 말이 끝나자 교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아이들 시선이 한꺼번에 저한테로 왔고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제 자리는 맨 뒤였어요. 창문 쪽도 아니고 벽 쪽도 아닌 어정쩡한 자리였지요. 쉬는 시간이 되니까 덩치 큰 아이 하나가 다가왔어요. 국민학교 2학년이라고 하기엔 너무 커 보였어요. 얼굴도 목소리도 이미 어른 같았지요. 너 서울 애지?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 아이가 웃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서울 애들은 다 약하다던데.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제 책상을 발로 찼어요. 쾅 소리가 교실에 울렸고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아이들이 웃었어요. 선생님은 교무실에 계셨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책을 주웠어요. 손이 자꾸 떨려서 책장이 잘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땐 국민학교 3학년까지 4교시만 했어요. 점심시간도 없었고 도시락도 필요 없었지요. 그래서 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집 형편이 어려워서 도시락은커녕 준비물 챙기는 것도 늘 버거웠거든요. 공책이 없으면 남은 여백에 쓰고 연필이 짧아지면 손톱으로 눌러가며 썼어요. 체육복은 없었고 미술 시간은 늘 구경만 했지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종이 울리고 집에 가려는데 아까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지요. 서울에 잠깐 와봐. 운동장 구석으로 끌려갔어요.
흙냄새가 코로 들어왔지요. 왜 맞았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넘어졌고 다시 일어났고 또 맞았어요. 발로 차이고 손으로 밀리고 주먹이 날아왔지요. 말대꾸하지 마. 그 말만 또렷하게 기억나요.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보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물수건을 가져와 제 볼을 닦아주셨지요. 많이 아프지? 그 한마디에 그날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몸도 아팠지만 내일도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더 무서웠지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 아이들은 나타났어요. 어떤 날은 운동장이었고 어떤 날은 화장실이었고 어떤 날은 교실 뒤였지요. 선생님들은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아이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학교 이사라는 것도요.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어른들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었고 집에 가는 길도 늘 혼자였지요. 밤에 잠을 자다가 자주 깼어요. 쫓기는 꿈을 꾸고 맞는 꿈을 꾸고 도망치다 넘어지는 꿈을 꿨지요. 울고 싶었지만 소리를 내지는 못했어요. 어머니가 들으실까 봐서요. 어머니는 새벽마다 남의 밭에 나가셨어요. 해질 무렵에야 돌아오셨지요.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얼굴엔 주름이 늘어갔어요. 저는 그저 학교에 다녀오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도 저는 학교에 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늘 같았지요. 오늘도 가야 하는구나. 안 가면 좋겠는데 그래도 가야겠지. 그렇게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늘 그랬듯 그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저를 불렀어요. 크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눈짓 한 번이면 충분했지요. 운동장 구석으로 갔어요. 사람 없는 쪽이었어요. 괜히 발자국 소리만 크게 들리는 곳이었지요. 또 맞았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그날이 그렇게 시작됐을 뿐이에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제는 맞는다는 사실보다 오늘은 어디일까 그게 더 먼저 떠올랐지요. 어떤 날은 화장실이었어요. 문을 닫아놓으면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냄새와 어둠이 괜히 더 무섭게 느껴졌지요. 어떤 날은 학교 뒤편이었어요. 사람 잘 안 다니는 길, 아이들은 그런 데를 참 잘도 알았어요. 어쩌다 교실 안에서 맞는 날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 종 치기 전 몇 분. 그 짧은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지요.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괜히 눈을 마주치면 뭔가 더 생길 것 같아서 늘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은 또 흘러 있었지요. 5학년이 됐을 때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새로 전근을 오신 선생님이었지요. 첫날 교실에 들어오셨을 때 선생님은 바로 수업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아이들 얼굴을 한 명씩 아주 천천히 보셨어요. 그 눈길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저를 볼 때는 조금 더 멈추는 것 같기도 했지요. 며칠이 지나고 선생님은 저를 자주 불렀어요. 칠판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거나 문제 하나 더 풀어보라고 하시거나 별것 아닌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얼굴이나 팔을 잠깐씩 보셨지요. 어느 날은 수업이 끝나고 조용히 부르셨어요. 잠깐 와볼래? 교실 뒤쪽이었어요. 다른 애들 귀에는 안 들어가세요? 선생님은 제 팔을 가볍게 잡으셨어요. 여긴 왜 그래?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요. 혼잣말처럼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지요. 그날 이후로 선생님은 교실에 더 자주 남아 계셨어요. 쉬는 시간에도 교탁에 앉아 계셨고 아이들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셨지요. 친구가 다가오면 선생님 시선이 그쪽으로 갔어요. 말은 안 하셨지만 그 눈길 하나로 공기가 달라졌어요. 친구도 예전처럼 막 나서지는 못했어요. 잠깐 멈칫했고 주변을 살폈지요.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무서웠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달라졌지요. 아, 누군가는 보고 있구나. 그 생각 하나로 집에 가는 길이 조금 덜 외로워졌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 얼굴을 보는데 괜히 울컥했어요. 말은 안 나왔지만 가슴이 꽉 찼지요. 아직 아무 일도 해결된 건 없었어요. 선생님도 아무 말은 하지 않으셨고요. 그런데도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5학년이 되고 나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와는 조금 달랐지요. 양도 많았고 꼭 해와야 하는 숙제였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저는 바로 책을 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늘 늦게 들어오셨고 그 시간 동안은 제가 동생들을 봐야 했거든요. 밥을 챙기고 손을 씻게 하고 싸우지 말라고 말리고 재우다 보면 어느새 밤이 됐어요. 불빛은 어두웠고 몸은 이미 지쳐 있었고 숙제는 자꾸 밀렸지요. 동생들 재우고 나면 책상 앞에 앉기는 했어요. 그런데 눈이 자꾸 감겼어요. 연필을 쥐고 있다가도 고개가 떨어지곤 했지요. 다음 날 숙제를 못 해갔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선생님은 한참을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운동장으로 나가자. 그 말에 교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아이들 시선이 저한테로 왔지요. 친구가 웃는 게 보였어요. 저는 선생님을 따라 교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발소리만 들렸어요. 운동장에 나가니까 선생님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운동장 10바퀴를 뛰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왜 저만 이러는지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숨이 차서 가슴이 아팠고 다리가 무거워졌지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교실 창문 쪽을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부끄러웠어요. 얼굴이 뜨거웠지요. 땀이 흘렀고 입술이 말랐어요. 그래도 계속 뛰었어요. 10바퀴가 끝나니까 엎드려 뻗쳐를 하라고 하셨어요. 팔이 떨렸어요. 바닥이 점점 가까워졌지요. 온몸에 힘을 줬는데도 자꾸 내려앉았어요. 다음은 팔굽혀펴기였어요. 하나, 둘, 셋 하다가 몸이 내려앉았어요. 선생님은 크게 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어나라고만 하셨지요. 일어나서 다시 했어요. 팔이 후들거렸고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 다음은 앉았다 일어나기였어요. 허벅지가 불에 댄 것처럼 아팠고 숨이 목에 걸렸어요. 5번쯤 하니까 다리가 풀렸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계속하라고만 하셨지요. 그날 집에 돌아와 몸을 눕히는데 온몸이 쑤셨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지요. 뒤척이다 잠들었다가 다시 깼어요. 팔을 움직이려고 하면 아팠고 다리를 펴려고 해도 아팠어요. 다음 날도 숙제를 못 해갔어요. 그리고 또 운동장이었어요. 운동장, 엎드려 뻗쳐,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매일 반복됐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나갔어요. 추운 날에도 나갔지요. 처음에는 이게 체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왜 나만 이러시나, 왜 친구는 가만두시나 그런 마음뿐이었지요. 속으로 선생님을 원망했어요. 다른 애들은 숙제 안 해와도 그냥 넘어가는데 왜 저만 이렇게 시키시나 싶었어요. 억울했고 화가 났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니까 몸이 조금 달라졌어요. 숨이 덜 찼고 팔에 힘이 붙었고 다리에 힘이 들어갔지요. 처음엔 10바퀴를 뛰면 쓰러질 것 같았는데 이제는 뛰고 나서도 숨이 덜 찼어요. 팔굽혀펴기도 처음엔 5개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10개도 할 수 있었지요. 어느 날은 엎드려 뻗쳐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보다 버티고 있구나. 선생님은 여전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이런 걸 시키는지 한 번도 설명하지 않으셨지요. 그저 제가 쓰러지면 일어나라고만 하셨어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고 한 번도 때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지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시간이 제 몸을 바꾸고 있다는 걸요. 운동을 하고 교실로 돌아오면 친구가 저를 쳐다봤어요. 예전처럼 웃지는 않았어요. 저도 고개를 더 깊이 숙이지 않았어요. 눈을 피하지도 않았지요. 아직은 대항할 용기가 생긴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예전처럼 작아지지는 않았어요. 어깨가 조금 펴졌고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제 안에 뭔가 단단한 게 생기는 것 같았지요. 왜 그러시는지는 몰랐어요. 그저 체버린 줄로만 알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달라지니까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 시절 운동장은 저에게 벌을 받는 곳이었어요. 그것만 알았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몰랐지요. 선생님의 눈빛도 선생님의 침묵도 그 속에 담긴 뜻도요. 그저 억울하고 힘들고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운동장에서 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가 또 저를 불렀죠. 오늘 뒷산으로 와. 갔어요. 도망칠 생각은 없었어요. 친구와 3명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이네. 웃으면서요.
오늘은 제대로 해줄게. 친구가 제 어깨를 밀었어요. 세게요. 예전 같았으면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버텼어요. 한 발짝도 안 밀렸죠. 친구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뭐야, 너? 다시 밀었어요. 더 세게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친구가 주먹을 날렸어요. 저는 피했죠. 빠르게요. 그리고 친구의 배를 쳤어요. 한 방. 제가 가진 힘을 다해서요. 친구가 쓰러졌어요. 숨을 못 쉬더라고요. 다른 세 명이 덤볐어요. 저는 피하고 치고 막았죠. 예전처럼 맞지 않았어요. 한 명이 코피를 흘렸고요. 한 명이 주저앉았어요. 나머지가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저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그래도 서 있었어요. 넘어지지 않고요. 3년 만이었어요. 3년 만에 제가 이긴 거예요. 친구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에 두려움이 보이더라고요. 다시는 건드리지 마.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나도 다른 애들도.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왔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이번엔 제가 이겼어요. 어머니는 한참 저를 보시다가 안아주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울었어요. 3년 동안 참았던 게 터졌죠. 다음 날부터 평화로웠어요. 친구는 저를 건드리지 않았고요. 아이들이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으로요. 같이 놀자. 친구가 생겼어요. 처음으로요. 방과 후에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어제 무슨 일 있었니?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한참 저를 보셨죠. 다쳤니? 아니요. 다행이네. 선생님께서 창밖을 보셨어요. 계속 뛰어야 한다. 운동장. 계속 뛰어라. 몸이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벌 주신 게 아니라는 걸요. 단련시키신 거였어요. 친구를 건드릴 수 없으니까요. 다른 방법으로 저를 강하게 만드신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봐라. 5학년 겨울이 지나고 6학년이 되었어요. 평화로웠죠. 저는 여전히 운동장을 뛰었어요. 매일요. 이제는 습관이 되었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강해졌어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아빠가 이번에는 정말 오신대. 일주일 후 아버지께서 돌아오셨어요. 3년 만이었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어요. 버스가 왔고요. 아버지가 내리셨어요. 여의셨더라고요. 피부가 까맣게 타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하셨죠. 아버지는 저를 보셨어요. 멈춰 서시더라고요. 많이 컸구나. 제 어깨를 만지셨어요. 이게 누구야? 우리 아들 맞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아빠. 겨우 한마디 했죠. 아버지가 저를 꽉 안으셨어요.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제 등을 두드리셨어요. 이제 괜찮다. 저는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죠. 3년 동안 참았던 게 터졌어요. 맞았던 것, 아팠던 것, 외로웠던 것. 모든 게 눈물로 나오더라고요. 그날 밤 아버지와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전학 첫날 이야기, 친구 이야기, 매일 맞던 이야기요. 선생님 이야기, 운동장 이야기, 마지막 싸움 이야기요.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셨어요. 끝까지요. 미안하다. 왜요? 아빠가 없어서. 내가 혼자 버텨야 해서. 아니에요. 아빠가 없어서 제가 강해진 거예요. 괜찮아요. 아버지는 한참 저를 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6학년 겨울 졸업식이 있었어요. 졸업장을 받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나오셨어요. 졸업 축하한다.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생했다.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괜찮았어요. 진짜 괜찮았어요. 저는 웃었어요. 집으로 걸어갔어요. 셋이 함께요. 손을 잡고요. 저는 뒤돌아봤어요. 학교가 보이더라고요. 운동장이 보였어요. 저를 만들어준 그곳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앞을 봤죠. 이제 앞만 보고 걸어가면 됐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녔죠. 결혼을 했어요. 아들이 태어났고요.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죠.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어느 날 울면서 돌아왔어요. 아빠, 학교에서 애들이 나를 괴롭혀요. 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때가 떠올랐어요. 저는 아들을 안았어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어떻게 해요? 선생님께 말씀드리자. 그리고 아빠도 같이 학교에 가자. 혼자 버틸 필요 없어. 다음 날 학교에 갔어요. 선생님을 만났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빠르게요. 제대요. 아들은 다시 웃었어요. 저는 생각했죠. 세상이 변했구나. 좋은 쪽으로요. 그날 밤 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다 듣고 나서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 대단해요. 아니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때는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라. 지금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혼자 버틸 필요 없어. 힘들면 말하면 돼. 알았지? 네, 아빠.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제 손을 잡으셨죠. 고생했다. 아니에요, 아빠. 덕분에 강해졌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건강하세요. 가끔 찾아뵙죠. 어머니는 항상 제 손을 잡으세요. 잘 커줘서 고마워. 5학년 담임 선생님은 소식을 모르겠어요. 찾아보려고 했어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감사하죠. 친구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미워하지는 않아요. 이제는요.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 아이 때문에 제가 강해졌으니까요. 며칠 전 그 학교 앞을 지나갔어요. 50년 만이었죠. 많이 변했더라고요. 운동장은 인조잔디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크기는 그대로였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고요. 저는 한참 그 운동장을 봤어요. 제 안에는 여전히 그 흙바닥 운동장이 있어요. 석양, 발자국, 땀, 눈물. 그게 지워지지 않아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게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 아픔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으니까요. 넘어져도 일어서는 법, 아파도 견디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 그 운동장이 가르쳐 줬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은 운동장 10바퀴 같다고요. 힘들고 숨차고 포기하고 싶지만요. 끝까지 뛰면 결국 도착한다고요. 아파트 단지 운동장에서 아들이 뛰고 있었어요. 아빠, 같이 뛸래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 뛰자. 아들과 함께 뛰었어요. 천천히요. 50년 전 그 아픔이 지금 이 웃음을 만들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그때 그 노을과 같은 색이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죠. 마음속으로요. 모든 아픔에 대해, 모든 고통에 대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